스파르타. 이름만 들어도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죠. 근육질 전사들, 커다란 방패, 그리고 함성을 지르며 밀고 들어오는 밀집 대형. 기원전 480년에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스파르타 전사 300명이 그리스 연합군의 선두에 서서 페르시아 대군에 맞섰던 장면은 지금까지도 레전드로 남아있죠. 물론 실제로는 수천 명의 연합군이 함께 싸웠지만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스파르타 300. 그 한 컷이 수천 년 동안 스파르타를 전쟁의 상징으로 굳혀버린 거죠.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공동체의 심사를 받고 살아남으면 곧장 혹독한 군사교육에 들어갑니다. 도망치면 비겁자, 명예 없이 돌아오면 패배자 취급을 받는 사회였거든요. 나라 전체가 한마디로 전쟁을 위해 설계된 구조. 솔직히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정도면 세계도 정복할 각 아닌가? 로마처럼 유럽을 집어삼키거나 마케도니아처럼 동방까지 밀고 나가거나 페르시아처럼 대륙을 연결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 보이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스파르타는 그리스 최강의 육군을 가졌지만 지도 위에서는 끝내 조그마한 점 하나로 남았습니다. 초기에는 메세니아를 정복해 넓은 배후지를 확보했지만 그 이후로는 영토 확장이나 해외 식민지 건설에는 거의 나서지 않았죠. 제국이라는 단어와는 끝내 거리가 있었던 나라. 그래서 여기서 질문 하나가 자연스럽게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전설적인 스파르타는 왜 멈췄을까? 이건 단순히 전쟁을 싫어했다거나 야망이 부족했다는 이야기로는 설명이 안 되죠. 오히려 반대였거든요. 스파르타는 지나칠 정도로 전쟁에 최적화된 국가였고 바로 그 구조 때문에 역설적으로 멀리 확장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가진 가장 큰 아이러니이자 가장 흥미로운 반전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강했던 스파르타는 왜 결국 그 자리에 머물러야만 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보죠. 먼저 시계를 기원전 7에서 5세기로 돌려봅시다. 스파르타는 지금의 펠로폰네소스 반도 남부 라코니아 지방에 자리 잡은 작은 도시국가였어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바다는 멀고 지리적으로만 보면 솔직히 말해 제국이 될 자리는 아니었죠. 그런데 스파르타의 진짜 특징은 지형이 아니라 국가의 설계 방식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 하나. 스파르타는 처음부터 로마나 페르시아처럼 정복해서 커질 나라로 설계된 국가가 아니었다는 것. 이들은 일찌감치 방향을 정해버려요.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이미 차지한 걸 어떻게 끝까지 붙잡을 것인가. 바로 그 선택의 결과물이 스파르타 사회의 뿌리, 헬로타이 제도였죠. 헬로타이는 스파르타가 메세니아를 정복하며 얻은 주민들이었고 법적으로는 노예가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에 묶인 농노였어요. 땅은 그들이 갈고 곡식 또한 그들이 수확하고 그 결과물로 스파르타 시민이 먹고 삽니다. 그럼 스파르타 시민은 뭘 했냐고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전부 군사훈련. 어릴 때부터 늙을 때까지 싸우는 것만이 시민의 의무이자 특권이었죠. 이 구조만 보면 솔직히 꽤 효율적으로 보이죠? 누군가는 생산을 맡고 누군가는 전쟁에만 집중하는 완전한 분업체계. 근데 문제는 숫자였습니다. 고대 사료와 현대 연구를 종합하면 헬로타이는 스파르타 시민보다 적게 잡아도 5배, 많게는 10배까지 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스파르타는 항상 소수의 전사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피지배 집단 위에 올라타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스파르타의 일상은 겉보기엔 질서정연했지만 속은 늘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어요. 군대는 외부를 향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가장 큰 적은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내부에 있었거든요. 비유하자면 스파르타는 항상 시한폭탄 위에 서 있는 나라. 그 폭탄이 터지지 않게 붙잡아두는 것 자체가 국가의 최우선 과제였죠. 이 때문에 스파르타는 실제로 극단적인 통제 정치를 운영합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크립테이아라고 불린 비밀 조직이었죠. 젊은 스파르타 병사들이 밤에 헬로타 거주지를 돌아다니며 위험하다고 판단한 인물을 몰래 제거하는 사실상 국가가 승인한 공포통치 체계.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 자체가 공포였던 셈이죠. 이런 상태에서 병력을 멀리 보내고 장기간 원정을 떠나고 새로운 정복지를 관리한다? 스파르타 입장에선 그 자체가 이미 위험한 도박이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도 이쯤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로마나 페르시아도 처음엔 작은 나라 아니었어? 맞습니다. 로마도 출발은 작은 도시국가였고 페르시아도 처음엔 지역왕국 수준이었죠. 스파르타만 유독 작게 시작한 건 아니란 거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어요. 로마와 페르시아는 커질수록 안정되는 구조였고 스파르타는 커질수록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점입니다. 로마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로마는 정복을 할수록 사람을 흡수하는 국가였어요. 처음엔 시민이 아니어도 괜찮았고 동맹시에서 시작해 부분 시민권, 완전 시민권으로 단계적으로 편입시켰죠. 그래서 로마에서 정복은 곧 인구 증가. 인구 증가하면 자연스레 병력 증가로 이어졌죠.
전쟁을 하면 할수록 분단이 오히려 더 커졌던 이유죠. 페르시아도 비슷합니다. 민족, 종교, 언어를 굳이 통일하지 않았고 조공만 내고 질서만 지켜라는 방식으로 지배 비용을 최소화했죠. 그래서 제국이 넓어질수록 시스템은 오히려 더 안정됐어요. 작게 시작했지만 확장할수록 강해지는 구조의 나라들이었던 겁니다. 반면 스파르타는 달랐습니다. 스파르타는 메세니아를 정복했을 때 로마처럼 시민으로 흡수하지도 않았고 페르시아처럼 자유를 주지도 않았어요. 대신 선택한 게 뭐였냐면 영구적인 피지배층, 헬로타이였죠. 이 선택 하나로 스파르타의 운명은 거의 정해집니다. 땅을 하나 더 먹을 때마다 시민은 늘지 않고 통제해야 할 인구만 늘어나는 구조. 확장할수록 강해지는 게 아니라 확장할수록 내부가 더 불안해지는 나라. 이건 제국의 구조가 아니라 폭동을 전제로 굴러가는 거대한 감옥에 가까운 셈이죠. 그래서 스파르타의 군대는 로마처럼 밖으로 뻗는 칼이 아니라 항상 안쪽을 누르고 있어야 하는 뚜껑이었습니다. 이처럼 스파르타에게 확장은 성장의 기회가 아니라 리스크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래서 스파르타는 멈춘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멈출 수밖에 없도록 설계된 나라였던 거죠. 실제로 기원전 464년 스파르타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재난을 맞습니다. 라코니아 전역을 뒤흔든 대지진이었죠. 고대 사료에 따르면 스파르타 시내의 건물 상당수가 무너졌고 훈련 중이던 젊은 시민 병사들 상당수가 그 자리에서 매몰돼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순간에 스파르타가 자랑하던 정예 병력의 핵심이 날아간 겁니다. 문제는 지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에 터지죠. 지진으로 도시가 흔들리고 병력이 줄고 감시망이 헐거워진 그 순간을 헬로타이들은 놓치지 않았어요. 메세니아를 중심으로 대규모 헬로타 반란이 폭발합니다. 단순한 소요나 탈주가 아니라 스파르타 체제를 뒤엎으려는 본격적인 무장공기였죠. 반란군은 산악지대로 들어가 요새화했고 스파르타군은 이들을 단기간에 진압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 반란을 정리하는데 거의 10년에 가까운 세월이 걸리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 최강의 육군이 자기 땅 안에서 자기 농노들을 상대로 속수무책으로 시간을 끌고 있었던 것. 결국 스파르타는 결정을 내립니다. 혼자서는 안 되겠는데? 그래서 손을 내민 대상이 아테네였어요. 당시 아테네는 해군도 있고 병력도 많고 무엇보다 그리스 세계에서 문제 해결 능력은 확실한 도시였죠. 아테네는 스파르타의 도움에 응답합니다. 그래, 우리가 도와줄게. 그리고 중무장한 병력과 함께 라코니아로 들어오죠.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평범한 동맹 장면 같죠? 하지만 문제는 아테네군이 도착한 그 이후입니다. 아테네 병사들이 헬로타 거주지 근처를 오가고 포로를 보고 반란군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자 스파르타 쪽 공기가 갑자기 확 바뀝니다. 스파르타 장로들이 모여 얘기하죠. 저 인간들 너무 말을 많이 하는데? 헬로타들이 우리말보다 아테네 말을 더 오래 듣고 있잖아. 헬로타들 또한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저쪽은 왕도 아니고 시민이 정치한다지? 이렇듯 스파르타가 진짜로 두려워한 건 아테네의 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테네의 입이었죠. 자유시민, 참정권, 노예가 아닌 사람으로 사는 법. 이런 말이 헬로타 귀에 들어가는 순간인 거죠. 이건 단순 반란이 아니라 체제 전복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스파르타는 아주 이상한 결정을 내려요. 야, 니들까지 있으니까 머리가 더 아프다.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돌아가. 이 장면을 고대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아주 노골적으로 기록합니다.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내보낸 이유는 그들의 대담함과 혁신적 성향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요. 아테네 입장에선 이게 무슨 꼴입니까? 도와달라고 불러놓고 현장까지 와서 아무 사고도 안 쳤는데 사상이 위험하다며 쫓겨난 상황. 사실상 공개적인 모욕이었죠. 이때부터 아테네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파르타는 함께 갈 수 있는 동맹이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부딪힐 상대다. 그리고 스파르타도 확신하죠. 아테네는 우리 체제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다. 외부의 힘을 들여오는 순간 우리 체제는 스스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버린 사건이었고, 동시에 아테네와의 전면 충돌, 훗날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이어지는 긴장의 씨앗 또한 바로 여기서 뿌려진 셈이죠. 그래서 그 이후 스파르타는 점점 더 다치고 점점 더 안으로 말려 들어가고 외부 원정과 확장에 극도로 신중해집니다. 강에서 고립된 게 아니라 자신들이 선택한 체제 안에서 고립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걸 알아버린 거죠. 또 하나의 결정적인 문제, 스파르타의 군사구조 자체가 확장을 전제로 만들어진 구조가 아니었다는 점. 스파르타 군대는 흔히 말하죠. 소수 정예 중에서도 소수 정예. 문제는 그 소수가 자랑이 아니라 한계였다는 거예요. 스파르타 병사는 아무나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스파르타 시민, 즉 스파르티아테스만이 중장보병으로 전열에 설 수 있었죠. 자격 조건도 빡빡했습니다. 혈통이 맞아야 했고
국가가 요구하는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했고 어릴 때부터 아고게라고 불리는 혹독한 군사교육을 끝까지 버텨야 했죠. 이 셋 중 하나라도 탈락하면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엔 설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이 조건들이 더 많은 사람을 밖으로 밀어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죽고 토지를 잃고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순간 시민 자격도 함께 사라졌죠. 그러니까 스파르타는 전쟁을 할수록 병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였던 거죠. 여기에 또 기름을 부은 게 상속 구조. 시간이 갈수록 토지가 점점 소수 가문에 집중되면서 시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해요. 훗날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문제를 지적하죠. 스파르타는 전쟁 때문만이 아니라 내부 경제 구조 때문에도 스스로 병력을 깎아먹고 있었다고요. 실제 숫자를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기원전 5세기 스파르타가 그리스 최강의 육군으로 불리던 전성기에도 완전 시민 병력은 약 8,000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숫자는 계속 떨어져요. 헬레니즘 시대로 가면 1,000명 이하까지 줄어들었다는 기록도 있죠. 나라 하나를 떠받치는 핵심 전력이 한 동네 체육관 인원으로 버티고 있었던 셈이죠. 이쯤 되면 결론은 분명합니다. 스파르타 군대는 늘릴 수 없는 군대인 거죠. 정예이긴 했지만 복제도, 대체도, 확장도 불가능한 구조. 확장 전쟁이라는 건 병력 손실을 전제로 돌아갑니다. 죽으면 보충하고 부상하면 교체하고 전선은 계속 앞으로 나가야 하죠. 하지만 스파르타에겐 그걸 감당할 인구풀이 없었던 거죠. 한 명이 쓰러지면 단순한 전력 손실이 아니라 체제의 일부가 함께 사라지는 구조. 그래서 스파르타의 전쟁은 항상 짧고 항상 조심스러웠고 항상 집 근처에서 끝나야 했습니다. 강했지만 이르면 회복하기 힘든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스파르타는 의도적으로 바다를 버린 국가였어요. 같은 그리스 세계를 봐도 대비가 확실하죠. 아테네는 해군 국가였습니다. 배를 만들고 항구를 키우고 교역과 식민지, 해상동맹으로 영향력을 바다 위에 펼쳐나갔고 전쟁을 해도 늘 바다를 통해 보급하고 연결했죠. 반면 스파르타는 정반대의 길을 택합니다. 스파르타는 해상활동을 발전시키지 않았고 교역에도 적극적이지 않았으며 외부와 섞이는 걸 의도적으로 꺼렸어요. 이유는 단순하면서도 아주 스파르타다웠죠. 바다는 외부 세계와 연결되고 외부 세계는 새로운 생각을 들여보내고 그 생각은 결국 스파르타 체제를 흔들 수 있다. 그러니까 스파르타에게 바다는 기회의 공간이 아니라 위험의 통로였던 겁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의도적인 고립 전략이었죠. 문제는 이 선택이 남긴 대가였습니다. 바다를 버렸다는 건 곧바로 이런 것들을 포기했다는 뜻이 됩니다. 장거리 원정 능력은 물론 해상 보급 체계 지속적인 해외 개입, 그리고 제국을 유지하는 연결망까지. 스파르타는 싸우는 방법은 극도로 정교했지만 멀리 가는 방법은 처음부터 설계하지 않았던 나라였던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한방. 스파르타는 이기는 방법은 알았지만 이긴 뒤를 관리하는 방법은 몰랐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네를 무너뜨리긴 했죠. 그리스 세계의 패권도 잠시 손에 줍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없었어요. 패권을 관리할 행정 시스템도 없었고 동맹을 묶어둘 외교력도 부족했고 전북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관료 조직도 준비돼 있지 않았죠. 전쟁은 이겼는데 이긴 뒤에 그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파르타의 패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짧고 강하게 번쩍였다가 생각보다 빠르게 식어버리죠. 그리고 기원전 371년 레욱트라 전투에서 테베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죠. 그 순간 무적의 스파르타 보병이라는 신화가 공식적으로 깨집니다. 이 패배가 치명적이었던 이유는 단순히 한 번 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잃으면 안 되는 소수의 핵심 병력을 잃었고 그걸 메울 시스템도 회복할 구조도 없었기 때문이죠. 한 번의 충격이 그대로 국가 체력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이후 스파르타는 다시는 예전의 스파르타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강했지만 멀리 갈 수는 없었고 이겼지만 유지할 수는 없었던 나라. 스파르타가 끝내 제국이 되지 못한 이유는 결국 여기에 있었습니다.